제 이름은 김춘희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시장 좌판, 딱 네 글자로 설명이 되지요. 동이 트기도 전 세상이 아직 남색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일어나 젖은 행주로 좌판을 닦아내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 호식이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슬퍼할 겨를도 사치였습니다. 당장 어린 것 입에 풀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손에 흙과 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이 처음에는 남의 가게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돈을 조금 모아 길바닥에 비닐을 깔고 시금치 몇 단, 파 몇 줌을 놓고 팔았지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작은 좌판 하나를 얻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청춘은 시장의 소음과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억척스러운 흥정 소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호식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행여나 압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려 발버둥 쳤어요. 시장 상인들이 춘희 씨는 자기가 먹는 것엔 돈 한 푼 안 쓰면서 아들내미 학원비는 어쩜 그렇게 척척 내는지 몰라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느 날 제 좌판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흙이 많이 묻은 제 행색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그 아가씨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민주예요. 호식 씨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고생하며 호식 씨를 키우셨는지요. 어찌나 목소리가 곱고 얼굴이 예쁘던지 꼭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시도 때도 없이 제 좌판에 나타나 일손을 거들거나 제 단칸방으로 찾아와 낡은 벽지를 새로 발라주는 등 싹싹하고 살가운 모습으로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혔습니다. 저는 민주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게도 드디어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지요.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가끔 그들 집에 반찬이라도 싸들고 찾아갈 때면 민주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어두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또 뭘 이런 걸 싸우셨어요. 집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낡아 보였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엌이 너무 좁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라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사람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요. 호식 씨는 회사에서 힘든데 집에 오면 편히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호식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민주를 이런 데서 고생시키네. 우리도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하늘의 별 따기야. 그들의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저와는 달리 제 자식만큼은 번듯한 집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만날 때마다 집 문제를 꺼내며 은근히 제게 도움을 바라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옆집은 밤마다 싸우는데 방음이 하나도 안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한겨울에 냉수마찰을 했잖아요. 민주 친구는 이번에 강남의 멋진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데서 살아보나? 그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내 아들, 내 새끼가 이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모은 통장들을 전부 꺼내 보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한 푼, 두 푼 입금한 돈, 밥값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앞에 통장들을 내밀었지요.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걸로 집을 사거라. 호식이와 민주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엄마 노후를 망칠 수는 없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니, 이 돈은 절대 못 받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너희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내 노후를 위하는 길이야. 손주 녀석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사는 게 내 마지막 꿈이다. 내가 시장에서 평생 고생한 게 다 너희 호강시키자고 한 짓인데 이제 와서 너희가 고생하는 꼴을 보라는 말이냐?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 내외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안정되면 어머니 매 주말마다 찾아뵙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다닐게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후 우리는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에서 추천해준 10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최신식으로 꾸며진 주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공원까지. 아들 내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 남은 건 어머니께 효도하는 일뿐이라고.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억 원이 집값으로 치러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제 나름의 감이랄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며느리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명의는 일단 제 이름으로 해주시지요. 호식이와 민주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요? 그냥 저희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저희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이고, 그런 게 아니잖니. 너희를 왜 못 믿겠어. 다만 이건 내 평생의 마지막 재산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내 이름으로 해두자는 거다. 너희가 살다가 나중에 너희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니?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게 더 깔끔할 것 같구나.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네요. 괜히 저희가 속 좁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하세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아파트는 온전히 제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아주 잠시,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안도감이 훗날 제 인생을 구원해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저는 그저 곧 펼쳐질 아들 내외의 행복한 미래, 그리고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재롱을 부릴 그들의 모습을 그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분주하고 행복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저는 제 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제 일처럼 아침 일찍부터 아들 내외의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나르고 먼지를 닦아내며 새 출발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다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모든 짐이 새 아파트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텅 빈 거실에 둘러앉아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어수선한 공간이었지만 우리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제 그릇에 단무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끼리 했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호식이도 제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걱정 없이 살게 됐어. 다 엄마 덕분이야. 우리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 자식이 잘 되는데 이 정도 고생이 대수겠니? 너희는 이제 둘이서 싸우지 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들 내외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들어가. 내일 꼭 전화할게.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맛있는 거 싸들고 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들의 우렁찬 약속을 뒤로하고 아파트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단칸방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누웠지만 조금도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아들 내외가 살게 될 그 넓고 환한 아파트에 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그들이 제게 한 마지막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휴대폰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새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들러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오겠다고 했으니 곧 초인종이 울릴 것이라 기대하며 현관문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주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집들이 하기로 한 친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요.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저는 괜찮다는 답장을 보내고 혼자서 덩그러니 차려진 저녁상을 물렸습니다. 친구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주말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호식이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이나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엄마. 나 지금 바빠. 다음에 통화하자라는 말을 끝으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먼저 걸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아들 내외는 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핑계, 운전 중이라는 변명이 문자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별일 없는 거니? 라고 문자를 보내도 그들은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서야 네, 별일 없어요 라는 건조한 답장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거는 전화도 제가 보내는 문자도 모두 완벽하게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읽었다는 표시는 뜨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차단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저는 애가 타는 마음에 그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볼까, 낡은 빌라로 다시 가볼까,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까봐.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깊은 상처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버텼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느라 바쁜 걸 거야. 신혼이니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성공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효도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런 바보 같은 자기 위안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채로 계절은 속절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2년이라는 세월을 꽉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2년. 말로는 짧지만 피부치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보내야 했던 제게는 20년보다 더 길고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2번의 생일과 2번의 어버이날, 그리고 4번의 명절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제 생일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띵동하고 울리는 모든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그저 쓸데없는 광고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는 순간까지 제 아들에게서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끓인 미역국을 한술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시장 입구에서 파는 카네이션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자식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물도 용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명절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아침, 저는 텅 빈 단칸방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특집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오직 저 혼자만 외딴 섬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며 제가 꿈꿨던 것은 이런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북적거리고 명절이면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찰 그런 따뜻한 가정을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야겠다. 저는 전날 밤 정성껏 담근 파김치를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연락이 없었던 것을 타박하기보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 김치부터 건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낯설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이사하던 날 아들이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비빅하는 오류음과 함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어라, 내가 잘못 눌렀나?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사준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저는 그 집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비밀번호마저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젊은 부인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호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수백 번을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전화였습니다. 오늘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길고 긴 신호음 끝에 달칵 소리가 나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1년도 더 넘게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호시가 나다. 엄마다. 알아. 무슨 일이야?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시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 바뀌었니? 내가 눌러도 문이 안 열리네.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기까지 웬일이야? 누가 오라고 했어? 오라고 해야만 올 수 있는 거니? 내가 네 어미인데. 니들이 하도 연락이 안 돼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이 돼서 와봤다. 김치도 좀 가져왔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우리도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그리고 비밀번호는 보안 때문에 바꾼 거야. 앞으로는 오기 전에 꼭 미리 연락하고 와.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하고 울리는 끊어진 신호음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오기 전에 꼭 미리 연락하고 와.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싹싹하고 애교 넘치던 아이는 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시장의 젊은 상인이 가르쳐준 SNS라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이름을 검색했지요. 어렵지 않게 민주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의 SNS는 그야말로 눈부신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 제가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들은 제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민주의 손에는 늘 새로운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옷차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호식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사진도 수두룩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지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해시태그 부부스타그램, 해시태그 여행에 미치다, 해시태그 욜로 라이프.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 어디에도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들의 화려한 삶은
바로 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바쳐 그들에게 행복을 사주었지만 그들은 그 행복을 자기들끼리만 누리며 저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워버렸던 겁니다. 저는 밤새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민주의 SNS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바랐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SNS를 본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몸살 감기가 지독하게 온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드러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입맛도 없고 찬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홀로 누워 있자니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어째서 나 혼자뿐일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내 자식에게조차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다가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아프다는 말에 아들이 놀라서 달려와 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연달아 3번을 더 걸었습니다. 4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벨소리가 뚝 끊기더니 이내 통화가 거절되었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회의 중, 달랑 3글자였습니다. 그 차가운 3글자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중요한 회의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을 뿐이겠지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무슨 기대를 한 걸까? 휴대폰을 머리맡에 던져두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외로움도 끝이 날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계세요? 할머니, 저 옆집 총각인데요. 옆집에는 혼자 사는 젊은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지요. 저는 앓는 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이요. 며칠째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현관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총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몰골을 보더니 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총각은 재빨리 저를 부축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그가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불덩이 같으시네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자식분들은 뭐하고요? 자식이라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는지 총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해열제와 물수건, 그리고 하얀 죽이 담긴 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약부터 드세요. 제가 죽 좀 데워 올게요. 총각은 제 좁은 부엌에서 익숙하게 냄비를 찾아 죽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입맛 없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도 해주지 않는 것을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젊은이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죽을 반쯤 비웠을 때 총각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자기들 살기 바빠서 부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신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찾아뵙는 게 전부인걸요. 저도 불효자식이죠. 그의 위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집까지 사줬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두서없이 제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총각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며 제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총각은 제가 약을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제가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들를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저 부르시고요. 그가 떠나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껴서인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활기찬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척스럽게 흥정을 하고 손님들에게 채소를 팔고 흙 묻은 손으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고단했지만 제 얼굴에는 희망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때는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옆집 총각이 해준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그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언젠가는 내게 효도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소중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부와 성공을 위한 발판, 이제는 효용 가치가 다해 거추장스러워진 낡은 계단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난 2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서러움과 슬픔, 배신감이 한순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 피와 땀을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송두리째 바칠 수는 없다는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낡은 자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2년 전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춘희. 그래, 그 집은 내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온전한 내 소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당당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내 것을 되찾고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지난 2년간의 눈물과 기다림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김춘희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권리 행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자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던 몸살 기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일으켜 앉아 밤을 새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서름과 배신감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냉철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지요. 더 이상 어리숙하고 마음 약한 김춘희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장사꾼 김춘희, 제 몫을 야무지게 챙기고 부당한 것에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옛날의 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가 쌀을 씻어 밥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옆집 총각이 끓여주고 남은 죽을 데워 아침을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입맛이 돌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독한 의지가 제 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조명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낡은 이불더미 밑에서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2년 전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김춘희. 종이 위에 찍힌 세 글자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등본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무기다. 내 마지막 보루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깃든 이 집을 저 배은망덕한 것들에게서 되찾아올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지요. 머릿속에 여러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째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입은 좀 거칠어도 의리가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시장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도 오랜 세월 안부를 주고받으며 막역하게 지내온 사이였지요.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박 사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박 사장은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춘희 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간 잘 지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팠던 거 아니야?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박 사장. 별일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 기력이 좀 달려서요. 박 사장은 제게 믹스커피 한 잔을 타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든 채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마음을 굳히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제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내외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이야기, 평생 효도하겠다는 그들의 달콤한 약속, 가리고 2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저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이야기까지.
등기부등본을 제 이름으로 해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사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듣고 있던 그의 얼굴은 이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박 사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몹쓸 인간들을 봤나?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지들을 어떻게 키워준 어머니인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 안을 서성거리며 연신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춘희 씨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그 아들놈을 키웠는지 이 시장 바닥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놈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며느리라는 것도 똑같은 것일 테고. 오히려 제 일처럼 분노해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편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제 앞에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희 씨,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야? 변호사라도 사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 사장,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살던 이 단칸방 짐이랑 그 아파트에 있는 아들 내외 짐이랑 싹 다 맞바꿔야겠어요. 제 말을 들은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에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지들이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지들 어미를 문전박대한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발 뻗고 잤을 거 아니야. 그 꼴을 어떻게 그냥 봐. 바꿔야지. 싹 다 바꿔버려야지. 그는 흔쾌히 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쇼, 춘희 씨. 이박 아무개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줄 테니. 언제로 나를 잡으면 되겠어? 우리 직원들 중에 입 무겁고 손 빠른 놈들로만 골라서 팀을 짜놓을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전을 실행할 그날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내외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날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며느리 이민주의 SNS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민주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온갖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게시물 중에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주가 항공권 2장을 찍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드디어 떠난다. 일주일간의 파리 여행. 남편이랑 힐링하고 올게요. 해시태그 결혼기념일,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파리, 해시태그 럭셔리 힐링. 사진 속 항공권에는 선명하게 출발 날짜와 귀국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출발, 그 다음 주 월요일 귀국. 일주일하고도 하루를 더 비우는 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바로 그들이 파리로 떠난 다음 날인 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를 알렸습니다. 그는 알았어, 춘희 씨. 그날 아침 일찍 팀 꾸려서 대기하고 있을게.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을 뒤져 24시간 출장이 가능한 열쇠 수리공의 연락처도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제 단칸방의 살림살이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낡았지만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저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사랑과 헌신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이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배신자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되찾기 위해 칼을 빼어든 전사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전우식, 이민주,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너희가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너희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작전 당일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미리 챙겨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단칸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이 좁은 공간. 이제 곧 이곳은 제 아들 내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제 집 앞 골목으로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박 사장이 제게 다가와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희 씨, 준비 다 됐소? 우리 애들 손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한번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청년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묵묵히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일꾼의 그것이 아닌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 같은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화답하고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2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지났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것을 되찾으러 가는 당연한 길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내외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서자 비로소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열쇠 수리공이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맞으시네요.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위이잉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드릴 이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요란하던지 혹시나 이웃 주민이 나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평일 오전이라 복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제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거실에는 집채만 한 텔레비전과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온갖 장식품과 값비싼 물건들이 집안 가득 전시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혹은 고급 가구 전시장 같을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이야, 아주 돈을 물쓰듯 썼구만. 춘희 씨 등골 빼먹은 돈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살았다니 아주 기가 막혀. 그의 말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잠시 집안을 둘러본 뒤 박 사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죠, 박 사장. 여기 있는 물건들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싹 다 빼서 제 단칸방으로 옮겨주세요. 알았수다. 자, 얘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시작하자. 큰 가구부터 조심해서 옮겨. 박 사장의 우렁찬 지시와 함께 작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가죽 소파는 숙련된 솜씨로 분해되어 포장되었고 대리석 식탁은 두꺼운 담요에 감싸여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은 온갖 명품 옷과 가방들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민주가 SNS에서 자랑하던 바로 그 물건들이겠지요. 직원 하나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여자분은 옷 장사하는 사람인가 봐요. 옷이랑 가방이 무슨 우리 가게 물건보다 더 많네요. 박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옷 장사는 무슨, 지 어미 등골에 빨대 꽂아번 돈으로 사치 부린 거겠지. 자, 꾸물거리지 말고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 구겨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다루고. 그들의 짐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빠져나갈 때마다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몸속에 쌓여있던 오랜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만 같았지요. 골프채 세트, 값비싼 양주로 가득 찬 장식장,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형 커피 머신까지 그들의 허영과 사치가 담긴 물건들이 제 단칸방으로 향하는 이삿짐 트럭에 꾸역꾸역 실렸습니다. 박 사장은 트럭에 짐을 실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 큰 소파가 그 좁은 방에 들어가기는 하려나 모르겠네. 아마 문짝을 떼어내야 할걸? 하하. 그들의 짐을 모두 빼내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아파트는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 보였습니다. 이제 제 살림살이를 들여놓을 차례였습니다. 제 단칸방에 있던 낡은 자개장과 반다지, 작은 텔레비전과 밥상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물건들은 이 넓은 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명품 가구보다 제 손때 묻은 이 가구들이 더 정겹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제 짐들을 안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주방의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수입 생수 몇 병과 먹다 남은 배달 음식, 그리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스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것들로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정성껏 담근 배추김치와 파김치, 손수 무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끓여놓았던 장조림까지 제 손맛과 정성이 담긴 반찬통들이 냉장고 칸칸을 채워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알록달록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는 것을 보니 비로소 이 집이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이사가 끝났을 때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과 직원들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통쾌함과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사장,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건 수고비예요.
우리 직원들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세요. 박 사장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마다했습니다. 아이고, 춘희 씨. 뭘 이런 걸 다. 돈 받으려고 한 일 아니야. 내가 속이 다 시원해서 공짜로라도 해줄 판이었는데. 그래도 받으세요. 이건 제 성의예요. 박 사장 아니었으면 저 혼자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제 완강한 태도에 박 사장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춘희 씨, 이제부터는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이 집은 춘희 씨 집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춘희 씨 거라고.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고. 그와 직원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낡은 살림살이들이 낯선 공간에 어색하게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해방감. 저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박 사장과 직원들이 돌아간 뒤 저는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어 미리 알아봐둔 열쇠 수리공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는 30분도 채 안 되어 다시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 사장님, 이 집 디지털 도어록을 아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놈으로요. 제 말에 열쇠 수리공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어록을 능숙하게 해체하고 제가 고른 최신형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작업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새 자물쇠가 단단하게 박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빗장도 더욱 견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치가 모두 끝난 뒤 그는 제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제 생년월일 6자리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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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새로운 비밀번호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돌아가고 저는 현관문을 닫고 새로 설치된 도어록을 잠가 보았습니다. 묵직하게 잠기는 소리가 제게 더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지난 2년간 쌓여있던 묵은 공기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들 내외와 함께 이 풍경을 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주방으로 가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고급 커피 머신은 이미 제 단칸방으로 떠나버렸지만 제가 평생 마셔온 믹스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저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넓고 호화로운 욕실이었습니다. 커다란 욕조를 보니 지난 세월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입욕제를 풀어 넣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있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할 사치였지요.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억척스러운 인생.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느꼈던 처절한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던 그날 밤의 분노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뜨거운 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개운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것처럼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저는 제 짐들이 옮겨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던 것이었지요. 이 침대만큼은 차마 제 단칸방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새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넓고 푹신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달린 은은한 조명을 바라보고 있자니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니 평생을 뒤척이며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제 집, 제 침대에서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늦잠이었습니다. 몸이 어찌나 가뿐하고 상쾌하던지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활짝 켰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아침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들어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며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 먹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책을 읽다가 스르르 낮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기도 했지요.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차 이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넓은 공간이 어색하지 않았고 고요한 정적이 외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마주하게 될 차갑고 단단한 현실을 저는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의 현관문 앞에서 절망하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초가을의 기분 좋은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노래를 나직이 따라 부르며 점심 식사를 위해 사골 국물을 뭉근하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만 신경 쓰며 살아왔지.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리해 본 기억은 아득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뽀얀 국물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마치 제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새로 들인 안락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제 목을 따뜻하게 감싸줄 목도리를 제 손으로 직접 뜨고 싶었지요. 규칙적으로 코를 잡고 실을 넘기는 단순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자니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손에서 제법 그럴듯한 목도리의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을 무렵 고요한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뜨개질 바늘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조금은 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된 반드시 치러야 할 마지막 의식을 앞둔 사람처럼요. 저는 벨소리가 두어 번 더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초의 시간이겠지만 지난 2년간 제가 기다려온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마침내 저는 심호흡 한 번 없이 지극히 평온한 손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맞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말해.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아들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제게 전화를 건 것이겠지요. 그 목소리에 담긴 당혹감과 분노가 제게는 오히려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장 나른하고 무심한 톤으로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귀가 다 아프네. 무슨 일이 있냐니? 지금 장난해? 우리 집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 전에 엄마가 멋대로 바꾼 번호도 아니고 아예 먹통이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가 또 무슨 짓 한 거지. 그렇지. 아들의 말 속에는 여전히 제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는, 제가 한 모든 일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며칠간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문장을 그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아, 그 집 말이구나. 미안하지만 어쩌니.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너희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글쎄다. 며칠 전에 이 집의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말이다. 자기 집을 돌려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주었지. 지금은 그 주인이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단다. 제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엄마,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 주인은 나 전우식이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사준 우리 집이라고. 엄마,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저는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연민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증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더 깊숙이 몸을 묻으며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우식, 정신이 어떻게 된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구나. 그 집을 살 때 들어간 1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네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라면 한번 잘 생각해 도렴.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 파먹으며 번 내 피 같은 돈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었을 텐데. 그 집은 단 한 번도 네 집이었던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내 집이었단다. 제 차갑고 논리적인 반박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쌕쌕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집에 너희를 살게 해준 것뿐이야. 월세 한 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심지어 집주인을 문전박대하고 2년 동안이나 연락 한 통 없는 경우는 세상 천지에 없더구나.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집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아주 당연한 권리지. 거짓말, 거짓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기를 빼앗는 듯한 소란과 함께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저 민주예요. 지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집을 빼앗으셨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빼앗다니. 말이 좀 심하구나, 얘야. 나는 내 것을 되찾아온 것뿐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저희 짐은요. 저희 짐은 다 어디 갔어요. 민주의 울부짖음에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상해? 2년 전 내 생일을 니들이 깜빡했을 때 내게 상의하고 잊었니? 내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니들끼리 파리로 여행 가면서 내게 상의하고 갔니? 너희가 내게 상의 없이 한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그리고 너희 짐 걱정은 붙들어 매렴. 내가 아주 안전하고 포근한 곳으로 옮겨두었으니까.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았던 그 정겨운 단칸방. 기억나니? 이제부터 그곳이 너희의 새로운 집이란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가방이랑 고급 가구들, 골프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방 안에 고이 모셔두었단다. 아마 너희 둘이 발 뻗고 누울 자리는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민주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싫어. 저희 보고 어떻게 그런 데서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그런 굴욕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쓴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사치만이 중요한 이기적인 속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굴욕?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 너희에게는 굴욕적인 공간이구나. 이제야 네 진심을 알겠네. 좋다. 정 그렇다면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너희끼리 돈 벌어서 너희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집 구해서 살면 되지 않겠니? 너희는 젊고 능력이 있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제 비아냥거림에 민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부 다 말씀드려서 어머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렴. 네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를 찾아가도 좋다. 나는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등기부등본 들고 여기서 차나 한 잔 마시며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 그리고 단칸방 비밀번호는 너희 결혼기념일 내 자리로 해두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온정이지. 그 집마저 없었으면 너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을 테니
고맙게 생각하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악다구니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할 말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끊는다. 그리고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집안에는 다시 김광석의 노래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저는 그 노랫말을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뜨개질 바늘을 손에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잠시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장 이리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현관 인터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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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마치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다급하고 광기 어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벽에 걸린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안 렌즈에 비친 아들 내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리의 햇살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들의 발악을 관람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문만 닫고 계시지 말고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해요.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제 마음에 그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진심을 거세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아끼는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다 지친 그들은 이내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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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아파트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웃 주민들이 모두 나와 무슨 일인지 쳐다볼 정도였겠지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망신시켜서 속이 시원해?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의 체면은 2년 동안 길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달라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제 집 현관문 옆집에서 문이 빼꼼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의 아들 내외와 제 집 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제 집 현관문에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옆집인데요. 혹시 안에 계세요? 밖에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아주 작고 나이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문 밖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누가 시끄럽게 하나요? 제 목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는 문 밖의 아들 내외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댁 아드님하고 며느님 같은데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계셔서요. 저는 최대한 가련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걔들이요? 걔들은 저랑 인연 끊은 지 오래됐어요. 돈 문제로 저한테 못할 짓을 해서 제가 더는 안 본다고 했더니 저렇게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옆집 아주머니는 아들 내외를 향해 혀를 차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젊은 사람들이 늙은 부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담. 이웃의 싸늘한 시선과 제 가증스러운 연기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멎고 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무어라 옥신각신하더니 이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곧바로 디지털 공격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제 휴대폰이 불이라도 난 것처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어보니 짧은 시간 동안 수십 통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식이의 문자는 처음에는 회유와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엄마도 우리 사정 알잖아. 그 좁은 단칸방에서 민주랑 어떻게 살아? 제발 우리 좀 봐줘. 엄마 혼자 그 넓은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효도할게.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하지만 제 답이 없자 점차 협박과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좋아. 나도 더는 엄마 자식으로 안 살래. 대신 엄마도 친척들 볼 낯은 없을 줄 알아. 내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니까. 엄마는 평생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 나중에 늙고 병들어도 절대 찾아가지 않을 테니. 며느리 민주의 문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문자에서는 이성과 논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극단적인 감정의 배설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니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제발요. 지금 저희 꼴 좀 보세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인생을 망쳤다고요. 악마 같은 할머니. 법대로 해요. 법대로. 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가능하대요. 어머니 재산 반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그들의 문자를 마치 소설책 읽듯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례차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 거실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각도를 조절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유자 김춘희. 이 세 글자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선명하게 빛나도록 저는 심혈을 기울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아들 전호식과 며느리 이민주 두 사람의 번호로 동시에 그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구차한 설명도 비아냥거리는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하고 명백한 사실 그 자체만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전송되고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폭발할 듯이 울려대던 모든 알림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보낸 사진 한 장에 담긴 반박할 수 없는 법적 효력과 저의 단호한 의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락 의자에 앉아 미뤄두었던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온했습니다. 이 길고 지독했던 하루가 마침내
저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난 후 제 삶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자유와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한 페이지씩 즐겁게 써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보금자리를 온전히 제 색깔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집안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낡았지만 제 손때가 묻은 자개장과 반다지를 깨끗하게 닦아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서의 교실에서 제가 직접 쓴 일일시오일이라는 글씨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라는 뜻처럼 제 하루하루는 정말로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시장 사람들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무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며느리 민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시장 옷에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과일을 두고 상인과 한참이나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단돈 몇백 원에 목소리를 높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숨겨왔던 재능을 발견하여 동네 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을 타기도 했고 시장 친구들과 개를 모아 난생 처음으로 제주도 비행기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저는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잊고 살았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유쾌하고 활기찬 김춘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내외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노인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단풍놀이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낯선 공중전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자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너무나 낯선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호식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오만하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호식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용건만 해라. 나는 너랑 안부를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니. 제 싸늘한 반응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의 눈물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아니에요,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 지난 1년 동안 정말 지옥같이 살았어요. 그 좁은 방에서 민주랑 매일같이 싸우고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고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다시 너희를 받아달라고? 그 넓은 집으로 다시 들여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제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염치가 있어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명 예전에는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를 조금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자 가장 단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전호식, 네가 정말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은 집을 사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족이란 법적인 서류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아플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관계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니들 힘으로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비록 좁고 낡은 단칸방일지라도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너희만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가거라. 땀 흘려 번 돈으로 함께 밥을 해먹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법을 배워라.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고 진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어쩌면 아주 먼 훗날이 되겠지만 엄마인 내가 먼저 너희에게 연락할지도 모르지. 제 말이 끝나고 전화기 너머에서는 오랫동안 아들의 흐느낌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끊는다.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제 남은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제 힘으로 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매일매일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로 또다시 2번의 가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충만함과 미래의 기대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전리품이나 빼앗긴 것을 되찾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전히 저 김춘희의 색깔과 향기로 가득 찬 따뜻하고 살아있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저만의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가 제 손길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채소를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제가 아팠을 때 죽을 끓여다 주었던 옆집 총각은 이제 제게 아들보다 더 살가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 낑낑대며 화분에 흙을 갈아주기도 하고 제가 담근 김치를 얻어가서는 어머니, 김치 없으면 저 밥 못 먹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종종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제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의 오랜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 거실에서 개모임을 열었고 그때마다 집안은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복지관 노래 교실 친구들과는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신곡을 연습하기도 했고 서예 교실 친구들과는 차를 마시며 서로의 글씨를 품평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 단칸방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위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죗값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혹은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더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가 평생을 바쳤던 시장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손님으로서 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즐기고 싶었지요. 곱게 단장하고 가벼운 장바구니를 든 채 시장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온갖 맛있는 냄새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춘희 씨 아니야. 요즘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주 회장님 다 됐네.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좋은 일 있어? 오랜 동료 상인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채소를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순수하게 사람 사는 정을 느끼며 시장을 거니는 기분은 정말이지 색달랐습니다. 그렇게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걷던 제 발걸음이 어느 한 곳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시장의 가장 후미지고 볕이 잘 들지 않는 곳, 예전에는 창고로 쓰이던 작은 공간 앞에 낯익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전호식과 며느리 이민주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트럭을 개조한 푸드트럭 앞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팔고 있었습니다. 호식이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채 뜨거운 어묵 국물을 연신 젓고 있었고 민주는 머리를 질끈 묶고 하얀 입김을 불어가며 떡볶이를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파리의 명품 매장을 활보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얼굴, 기름때가 묻은 옷, 그리고 투박해진 손. 그들은 영락없는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풍경을 보는 것처럼 신기하고도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꽤나 합이 잘 맞는 듯 보였습니다. 호식이가 어묵꼬치를 건네면 민주가 재빨리 국물과 함께 포장해서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기색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겨운 현실을 함께 감당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저와 눈이 마주친 호식이가 숨을 헉 들이켜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민주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2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식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들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지도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그들이 2년 넘게 잊고 살았던 도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의 트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열된 떡볶이를 가리키며 다른 손님들에게 하듯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1인분만 포장해 주시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호식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돈은 무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손님으로 온 거다. 손님한테 공짜로 음식을 주는 장사꾼은 없어. 어서 포장이나 하거라. 제 단호한 말에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용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양념이 그녀의 손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제가 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포장을 마친 그녀가 제게 용기를 내밀자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트럭 위 철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다. 날이 추운데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한 잔 사 마시거라.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죄스러움, 그리고 아주 작은 감사의 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향해 제 인생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뜨끈한 떡볶이 봉지를 고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 아니라 오롯이 제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더 이상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님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땅에 발을 딛고 서서 자신들의 땀으로 밥을 벌어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제가 사온 떡볶이를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찻잔에 국화차를 우려 창밖이 내다보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팔던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떡볶이였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그들의 뒤늦은 후회와 고된 노동의 시간이 함께 버무려져 있었을 테지요. 떡볶이를 다 비우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느라 거칠고 투박해진 손.
이 손으로 저는 아들을 키워냈고 제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이 손으로 제 텃밭을 가꾸고 뜨개질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우립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이 평화로운 시간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저 김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의 야경이 마치 저의 빛나는 황금기를 축복해 주듯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